그 여자가 죽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친구의 말에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정확히 반세기 만이었다. 정희. 내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그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뜻밖에도 동창회 초대장과 함께 내게 왔다. 50주년 기념 동창회 장소 고향 중학교 체육관. 초대장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정희 동문 추모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추모식이라니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는 72세, 은퇴한 교사다. 지금은 혼자 산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서 산다. 외로움이란 게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나도 이제야 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잊었던 내 안의 청춘이 꿈틀거렸다. 50년 전 우리 반엔 사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겨울 소풍날 같은 반 남학생 하나가 절벽 아래에서 추락사한 일. 사고로 결론 났지만 그날 이후 모두가 입을 닫았다. 정희도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애도 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동창회 준비위원장은 전화로 말했다. 너 정희랑 친했잖아. 혹시 유족한테 전할 말이라도 있나 해서. 나는 얼떨결에 아니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녀의 빈소로 향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문객도 몇 명 되지 않았다. 사진 속의 정희는 여전히 눈웃음이 예뻤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로 묘하게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한쪽 벽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고등학교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속에서 정희 옆에 서 있는 그날 죽은 남학생의 얼굴. 속으로 숨을 삼켰다. 왜 하필 그 사진이 여기에?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오랜만이야. 넌 아직도 그 애 생각하냐? 돌아보니 반장이었던 창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묘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창수야, 그날 정희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나? 창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그건 너잖아.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였지.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만 알고 있다. 정희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 일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게 이번 동창회에서 밝혀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초대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꼭 와주세요. 체육관 문을 열자 50년의 세월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왁자지껄한 웃음, 희끗희끗한 머리, 달라진 얼굴들.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야, 진호 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창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옆엔 몇몇 동창들이 모여 앉아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땐 우리 반이 참 문제 많았지. 야, 그 얘긴 하지 말자. 누군가가 말을 잘랐다.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이름, 그날, 그 사건.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들 그걸 떠올리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두려워한다. 무대 위에는 졸업 50주년 기념 슬라이드 쇼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 장씩 지나가는 사진들 운동회, 수학여행, 졸업식.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낡은 흑백 사진, 절벽 위에서 찍은 반 단체 사진. 이 사진 기억나지?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반이 좀 조용해졌지. 사람들 웃음이 어색하게 터졌다.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진을 왜 지금 보여주는 거지? 확대한 사진이 스크린에 비쳤다. 그 순간 내 시선이 정희를 찾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향한 곳은 정면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로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증언하려는 사람처럼. 이 사진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사회자가 대답했다. 고 박정희 동문이 생전에 직접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꼭 보여달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내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이 사진을 꼭 보여달라.
왜 하필 이 사진일까? 왜 나를 보던 눈빛일까? 속으로 생각했다. 정희, 너는 대체 나한테 뭘 말하려 했던 거니?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추억을 나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여전히 그 사진 보고 있네. 창수였다. 그는 잔을 들고 내 옆에 섰다. 그날 너랑 정희랑 같이 있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 너잖아. 그래, 나였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대답 대신 사진 속 정희의 시선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 동창회가 끝나고 체육관엔 불이 꺼졌다. 나만 홀로 남아 무대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진 뒤편에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봉투 위에는 정희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진호에게.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과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그날 나는 봤어. 하지만 널 지켜야 했어. 속으로 속삭였다. 정희, 넌 대체 뭘 본 거야? 나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은빛 열쇠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봉투 속에는 주소 하나가 더 적혀 있었다. 구례군 산자락 폐가. 그곳은 바로 50년 전 그 아이가 떨어졌던 절벽 근처였다. 편지와 열쇠, 그리고 주소. 그 세 가지가 내 손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곳 구례 산자락 절벽. 그곳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5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다시 꺼내서 뭐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 애가 남긴 열쇠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지팡이를 들고 차를 몰았다. 겨울이 끝나가는 산길은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고 50년 전 그날처럼 공기가 매서웠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녹슨 철문이 보였다. 주소에 적힌 그대로였다. 그 옆엔 반쯤 무너진 폐가 한 채.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쌓인 방 한가운데 작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쇠를 꺼내 꽂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그 안엔 봉투 하나와 빛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엔 3명이 있었다. 정희, 나, 그리고 그날 죽은 민수.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배경이 문제였다. 그건 바로 절벽 위.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소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호야, 내가 기억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속으로 되뇌었다. 진실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믿어온 50년은 뭐였단 말이지? 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날은 겨울 소풍날이었다. 모두가 눈썰매를 타러 갔고 나는 정희와 민수 셋이서 절벽 근처로 놀러 갔다. 민수는 반에서 늘 문제아였다. 싸움도 잦고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민수를 이상하게 감쌌다. 그날도 민수가 정희에게 장난을 걸었다. 나는 괜히 질투가 났다. 그만해, 민수야. 왜? 내 여자라도 돼. 그 한마디가 내 귀에 쏙 박혔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졌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그 뒤엔 절벽. 그 애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정희야,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셔츠에 묻은 흙을 닦아줬다. 이건 사고야. 아무도 몰라야 해.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음 날 민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실족사로 결론이 났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내게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나의 청춘도 함께 사라진 셈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남긴 말은 진실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봉투 속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엔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멀리서 우리 셋을 몰래 찍은 사진. 그리고 뒤쪽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의 형태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교복이 아닌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창수.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창수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건가? 나는 창수를 찾아갔다. 그는 지금 고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야, 진호. 갑자기 웬일이야? 나는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놨다. 이거 내가 본 적 있지? 창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걸 정희가 줬어? 그래. 내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거지. 창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난 그날 너희 셋을 따라갔어. 민수가 정희한테 뭐라 하길래 말리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민수가 먼저 널 밀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정말이야. 내가 먼저 민수를 밀친 게 아니야. 그 애가 먼저 널 밀쳤고 내가 중심을 잃으면서 같이 넘어진 거야. 근데 민수가 발을 헛디뎠지. 정희가 널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나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속으로 외쳤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 그 애가 죽은 거였단 말인가? 그럼 왜 말 안 했어, 창수야? 왜? 정희가 막았어. 그녀가 말하더라. 진호는 몰라야 해. 그 아이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만 내가 편해질 것 같아. 그녀는 민수를 좋아했거든.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그래서 그녀는 널 지켜준 거야. 하지만 동시에 용서하지도 못했던 거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정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 미소 속엔 사랑과 증오가 함께 섞여 있었던 거다. 창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평생 그 사진과 열쇠를 보관했어. 아마 너한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을 거야.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널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봉투 속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정희의 글씨였다. 진호야, 난 널 미워하면서도 평생 잊지 못했어. 민수를 밀친 건 내가 아니라 그날의 운명이었어. 나도 그걸 알면서도 널 용서하지 못한 건 아마도 내가 아직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50년 동안 나는 잘못된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며 살아왔다. 그리고 정희는 그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걸 보며 평생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거다. 그녀는 나를 지켰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둔 거였다. 밤이 깊었다. 창수의 식당을 나와 절벽 근처에 섰다. 달빛이 얼음 위에 내려앉아 은색으로 반짝였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정희야.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때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바람이 스쳐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그녀의 대답처럼 들렸다. 이제 됐어, 진호야. 내가 기억해줬으니 그걸로 충분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따뜻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그녀가 침묵했던 이유는 나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길 바라서였다는 걸. 절벽 아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마치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였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처럼. 정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모든 게 잔잔해졌지만 내 안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그녀가 남긴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를 밀친 건 내가 아니라 그날의 운명이었어.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다. 그녀는 끝내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침묵의 공범이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정희의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위패 앞에 국화를 놓고 그녀가 좋아하던 포도주 한 병을 살짝 따서 잔에 부었다. 정희야, 넌 왜 그토록 혼자였니? 납골함 앞에서 속삭이자
왠지 모르게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정희의 조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진호 아저씨 맞으시죠? 이걸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어서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상자 위에는 낯익은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야.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첫 장에는 1980년 2월 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바로 민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정희의 일기 중 일부. 진호가 무서워 울던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나는 그 애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안도를 봤다. 아마도 그 아이는 진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호를 지키면서도 나는 점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매년 그 절벽을 찾아갔지만 바람소리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정희야. 이제 내려놔. 하지만 나는 끝내 그러지 못했다. 죽기 전에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산다면 이제 그 짐을 나에게 돌려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번졌다. 그녀는 50년 동안 그날의 기억 속에서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단 한 사람 나를 위해 그 무게를 견디며.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였다. 그녀는 미워하면서도 끝내 나를 용서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절벽으로 다시 갔다. 달빛이 내리는 곳, 눈발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나는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내게 남긴 은빛 열쇠. 그리고 그 열쇠 끝에 달린 작은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희야, 너도 나를 잊지 못했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눈발이 크게 일며 내 앞을 가렸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괜찮아, 진호야. 나도, 너도 다 괜찮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눈물과 눈이 뒤섞였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돌덩이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절벽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가 웃고 있는 듯한 그런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정희의 묘 앞에 다시 섰다. 손에 들고 있던 목걸이를 조심스레 위에 놓았다. 정희야, 이제야 알겠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를 잊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팠던 시간을 품는 거란 걸. 나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하나가 산속을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사랑은 때로 침묵의 이름으로 남는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썼다. 그리고 용서는 늦게라도 도착한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정희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그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그만 울자. 다시 처음처럼 웃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탁자 위엔 정희의 사진과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속으로 말했다. 정희야, 이제 나도 너처럼 용서하며 살아볼게. 창밖의 하늘은 맑고 새파랬다. 50년 만에야 비로소 나는 내 마음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